저는 아들이 자신의 신장을 아버지에게 기증하겠다고 결심하던 그 순간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12년 동안 원수처럼 여겼던 아버지를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는 그 겨울 저녁 무궁화호 기차에서 시작됐어요. 강릉에서 하루 종일 도서관 업무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박은주고 56세예요. 30년 넘게 도서관 사서로 일하고 있죠. 그날도 평범한 출장이었어요. 무궁화호 기차는 예전만큼 승객이 많지 않았어요. 겨울 저녁이라 더욱 한산했죠.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서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내린 뒤라온 세상이 하얗게 덮여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눈 위에 반사되어 반짝이고 있었죠.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쪽에서 기침 소리가 들려왔어요. 계속해서 컹컹거리는 마른 기침이었죠. 처음에는 그냥 감기려니 했어요. 하지만 그 기침 소리가 왠지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기침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게 됐죠. 객차 맨 뒷자리에 앉은 남자가 보였어요. 모자를 눌러 쓰고 있어서 얼굴이 잘 안 보였지만 뭔가 낯익은 뒷모습이었습니다. 남자는 손에 작은 약병을 들고 있었어요. 물을 마시며 약을 삼키고 있었죠. 그 모습이 어딘가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가는 척하며 그 남자를 지나쳤어요. 그리고 옆 얼굴을 흘끗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최민호였어요. 제 전남편이었죠. 12년 만에 보는 민호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어요. 예전에 건장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깡마른 얼굴에 헬쑥한 볼이었어요. 머리는 거의 하얗게 새어 있었죠. 특히 눈 주위가 깊게 패여 있어서 많이 아픈 사람처럼 보였어요. 손도 많이 말라 있었고요. 저는 민호가 저를 알아볼까봐 얼른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제 자리로 돌아갔죠. 하지만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12년 전 민호가 집을 떠날 때의 모습과 너무 달랐어요. 그때는 건강했고 당당했거든요. 비록 학교에서 문제가 생겨서 떠나긴 했지만요. 지금의 민호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병들고 초라한 모습이었죠. 저는 계속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민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왜 저렇게 약을 달고 살고 있는 걸까요? 궁금했지만 다가가서 말을 걸 용기는 없었어요. 이미 남남이 된 사이였으니까요. 기차가 서울역에 도착할 때까지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민호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기차에서 민호를 본 지 며칠이 지났지만 마음이 계속 불편했어요. 그 헬쑥한 모습과 약병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왜 그렇게 변했을까 궁금했죠. 그러던 어느 날 예전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옛 이웃분을 만났어요. 김혜자 씨였는데 예전에 민호와 저를 잘 알고 있던 분이었죠. 어머, 은주 씨 아니야? 정말 오랜만이네. 혜자 씨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저도 웃으며 인사를 나눴죠. 잘 지내셨어요? 건강하시죠? 그럼 아직 팔팔해. 그런데 은주 씨는 요즘 어떻게 지내? 혜자 씨와 이런저런 안부를 물었어요. 동네 소식도 듣고 서로 근황도 나눴죠. 그런데 갑자기 혜자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그런데 은주 씨, 최 선생 소식 들었어? 민호 이야기였어요. 저는 가슴이 쿵했죠. 무슨 소식이요? 아, 몰랐구나. 최 선생이 많이 아프다더라. 혜자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어떻게 아프다는 거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말기 신부전이라던데. 콩팥이 완전히 망가졌다고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말기 신부전이라니요. 주 3번씩 투석 받는다던데 참 안 됐어. 혜자 씨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투석을요? 응. 콩팥이 안 되니까 기계로 피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잖아. 그것도 일주일에 3번씩 말이야. 저는 기차에서 본 민호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랐고 약을 달고 다녔구나 싶었죠. 자식도 없으니 이식은 엄두도 못 내고 있대. 혜자 씨의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자식이 없다고요? 준혁이 있잖아요. 아, 맞다. 그런데 부자 사이가 안 좋다면서 연락도 안 한다고 들었는데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준혁이와 민호가 연락을 안 한다는 소리였거든요. 그래서 이식은 포기한 모양이야. 혼자 투석하면서 버티고 있다던데. 혜자 씨의 말이 계속 이어졌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야. 예전에는 그렇게 건강했는데.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얼른 인사하고 집으로 돌아왔죠. 집에 와서도 혜자 씨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말기 신부전, 주 3번 투석, 이식 포기. 그 단어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그렇게 아픈 줄 몰랐어요. 12년 동안 소식을 끊고 살아서 전혀 몰랐죠. 그리고 준혁이가 아버지와 연락을 안 한다는 것도 충격이었어요.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도 아버지가 죽어가는데 모른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민호의 병든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다음 날부터 저는 민호에 대한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었어요. 혜자 씨가 말한 병 이야기도 그렇고 준혁이와 연락이 끊어진 이야기도 그랬죠. 문득 12년 전 일이 떠올랐어요. 민호가 학교를 그만두고 집을 떠났던 그때 말이에요. 그때 민호는 학교 재정 비리 문제에 연루됐다고 했어요. 그리고 외도 소문까지 있었죠. 저는 그 모든 게 사실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민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다락방에 올라가서 민호가 남기고 간 짐들을 뒤져봤어요. 12년 동안 버리지 못했던 서류들이 있었거든요. 상자를 열어보니 온갖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학교 관련 서류들, 계약서들, 편지들까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상한 서류를 발견했어요. 윤기태라는 사람이 쓴 차용증이었죠. 최민호 선생님께 300만 원을 빌렸습니다.
반드시 갚겠습니다. 날짜를 보니 12년 전이었어요. 민호가 문제를 일으켰다는 바로 그 시기였죠. 그리고 그 밑에서 편지 한 통을 더 발견했어요. 역시 윤기태가 쓴 편지였어요. 편지를 읽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학교 돈을 잘못 썼습니다. 윤기태가 학교 재정을 횡령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선생님을 끌어들여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준혁이까지 해칠 수는 없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준혁이를 협박했다는 뜻이었어요. 내 죄가 아니었음을 언젠가 준혁에게라도 알리고 싶습니다. 편지 마지막 부분에는 민호의 절규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편지를 읽으며 온몸이 떨렸어요. 민호가 누명을 쓴 거였어요. 윤기태가 학교 돈을 횡령하고 그 죄를 민호에게 뒤집어 씌운 거였죠. 그리고 준혁이까지 협박해서 민호가 어쩔 수 없이 모든 걸 뒤집어 쓰고 떠난 거였어요. 저는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왜 민호가 그렇게 억울해했는지, 왜 끝까지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했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준혁이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한 거였어요. 아들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한 거였죠. 저는 눈물이 났어요. 12년 동안 민호를 오해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지금 민호는 혼자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거였죠. 아무도 모르게 말이에요. 이 사실을 준혁이도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진실을 알려줘야겠다고 말이에요. 준혁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32살인 아들은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죠. 바쁜 와중에도 제 전화는 항상 받아줬어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준혁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준혁아, 시간 있을 때 집에 좀 와라.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무슨 이야기인데요? 전화로 하면 안 돼요? 전화로는 어려워. 꼭 와야 해. 저는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음 날 저녁 준혁이가 집에 왔어요.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 의젓했죠. 엄마, 무슨 일이에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준혁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민호가 남긴 서류들을 준혁이 앞에 내놓았어요. 차용증과 편지를 보여줬죠. 이걸 좀 봐라. 준혁이가 서류를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무표정하더니 점점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게 뭐예요? 내 아버지가 누명을 쓴 증거야.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세요. 준혁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준혁아, 이 편지를 봐. 윤기태가 횡령을 했고 내 아버지를 끌어들인 거야. 그게 뭐 어쨌다는 거예요? 준혁이가 화를 냈어요. 엄마, 아버지는 우리를 버린 사람이에요. 12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잖아요. 그게 아니야. 너를 지키려고 떠난 거야. 저는 편지 내용을 다시 설명했어요. 윤기태가 너까지 협박했다고 나와 있어. 그래서 내 아버지가 모든 걸 뒤집어 쓰고 떠난 거야. 준혁이는 편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하지만 여전히 화가 나 있는 표정이었죠. 그렇다고 해도 12년 동안 연락도 없었는데 뭐 어쩌라는 거예요? 준혁아,
내 아버지는 지금 죽음과 싸우고 있어. 제가 혜자 씨에게 들은 이야기를 해줬어요. 말기 신부전, 투석, 이식이 필요하다는 것까지 모두 말했죠. 준혁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말기 신부전이라고요? 그래. 주 3번씩 투석 받으면서 혼자 버티고 있대. 준혁이는 한참 말이 없었어요. 서류를 다시 보고 또 보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죠. 그래도 전 아직 용서 못했어요. 준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12년 동안 얼마나 아버지를 원망했는지 아세요? 아버지 때문에 친구들 앞에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아세요? 준혁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 모든 게 오해였다고 해도 너무 늦었어요. 저는 준혁이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12년은 정말 긴 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알았으니 무언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뒤 저는 민호가 투석을 받는다는 병원을 찾아갔어요. 혜자 씨에게 들은 정보로 병원을 알아낸 거였죠. 투석실이 있는 3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에서 한참 망설이다가 투석실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 대의 침대가 놓여 있고 환자들이 기계에 연결된 채 누워 있었어요. 그 중에서 민호를 찾았죠. 창가 쪽 침대에 누워 있는 민호를 보는 순간 가슴이 미어졌어요. 기차에서 본 것보다 더 말라 있었거든요. 팔에는 굵은 관이 연결되어 있었고 기계가 웅웅거리며 돌아가고 있었어요. 민호는 눈을 감고 누워 있었죠. 저는 조용히 민호 옆 의자에 앉았어요. 민호는 제가 온 줄 모르고 있었죠. 한 30분 정도 지났을까요? 민호가 눈을 떴어요. 그리고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죠. 은주야? 꿈인가? 민호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꿈 아니야. 나야. 저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어떻게 여기를 알고 왔지? 우연히 소식을 들었어. 많이 아프다면서? 민호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제 와서 뭐하러 왔어? 남남인데. 그래도 궁금했어.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민호는 한참 저를 바라보더니 낮게 중얼거렸어요. 윤기태가 횡령을 저질렀어. 갑자기 나온 말이었어요. 나를 끌어들이고 준혁까지 협박했어.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혁이에게 해를 끼치겠다고 했어. 그래서 떠났지. 저는 이미 편지에서 봤던 내용이었지만 민호의 입에서 직접 듣는 것은 달랐어요. 억울했지만 너희를 지키고 싶었어. 민호가 눈물을 흘렸어요. 12년 만에 하는 고백이었죠. 왜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 말해봤자 소용없었어. 윤기태가 모든 증거를 없앴거든. 그리고 준혁이를 건드리겠다고 했고, 민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차라리 내가 나쁜 사람으로 남는 게 나았어. 그래야 너희가 안전하니까. 저는 눈물을 터뜨렸어요. 12년 동안 민호가 얼마나 억울했을지 생각하니까요. 미안해. 몰랐어. 됐어. 이제 다 끝난 일이야. 민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왜 나타났어? 나 보기 민망하지?
민망하지 않아. 그냥 걱정됐어. 저는 진심을 말했어요. 민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12년 동안의 모든 게 풀리는 것 같았어요. 병원에서 돌아온 뒤 저는 준혁이에게 다시 연락했어요. 민호를 직접 본 것을 얘기해 줘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준혁아, 내 아버지를 만나고 왔어. 전화 너머로 준혁이가 놀라는 기색이 느껴졌어요. 만나고 왔다고요? 왜요? 투석 받는 걸 봤어. 정말 많이 아프더라. 저는 민호의 상태를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직접 들었어. 윤기태가 너를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떠났다고. 준혁이는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래도 전 아직 마음이 안 돼요. 한 번만 가봐라. 그러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아. 저는 준혁이를 설득했어요. 며칠 뒤 준혁이가 병원에 갔다고 연락이 왔어요. 하지만 만나고 나서도 마음이 복잡하다고 했죠. 엄마, 아버지를 봤어요. 준혁이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어땠어? 정말 많이 아프더라고요. 거의 뼈만 남았어요. 준혁이가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보고만 왔어요. 준혁이는 아직 마음의 정리가 안 된 것 같았어요. 아버지,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전 아직 용서 못했어요. 준혁이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민호의 담당 의사였죠. 최민호 환자의 가족분이시죠? 급히 오셔야겠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급했어요. 저와 준혁이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민호는 응급실에 있었죠.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투석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신장 이식을 빨리 받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그때 의사가 준혁이를 보며 말했어요. 직계 가족이면 신장 이식 검사가 가능합니다. 아드님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준혁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신장 이식이요? 네. 아버님께 신장을 기증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요. 의사의 말에 준혁이가 크게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의사가 재촉했어요. 준혁이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어요. 분노와 혼란이 교차하는 표정이었죠. 생각해 볼게요. 준혁이가 겨우 대답했어요. 병원을 나오면서 준혁이가 말했어요. 엄마,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저는 준혁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해라.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병원에 가서 아버지께 사과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식 검사 받겠어요. 준혁이가 결심을 굳힌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12년 동안 갈라져 있던 부자가 드디어 화해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정말 그럴 거야? 네. 아버지를 이렇게 보낼 수는 없어요. 준혁이의 눈에 결의가 보였어요. 윤기태를 만나고 온 뒤
준혁이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분노와 원망이 모두 자책감으로 바뀐 것 같았죠. 엄마, 아버지가 정말 저를 지키려고 모든 걸 포기하신 거였어요. 준혁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윤기태가 저에게 해를 끼치겠다고 협박했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떠나신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저도 눈물이 났어요. 민호가 얼마나 억울했을지 생각하니까요. 12년 동안 아버지를 원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리웠어요.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먼저 연락할 수가 없었어요. 준혁이가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놨어요. 이제는 다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였어요. 저는 준혁이의 어깨를 다독여줬어요.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진실을 알게 된 게 다행이야. 다음 날 저와 준혁이는 함께 병원에 갔어요. 민호는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죠.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였어요. 준혁이가 민호 앞에 서서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민호가 놀란 표정으로 준혁이를 바라봤어요. 꿈인지 현실인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준혁아, 정말 내가 맞니? 네, 아버지. 12년 동안 아버지를 오해했어요. 준혁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윤기태를 만나서 모든 진실을 들었어요. 아버지가 저를 지키려고 희생하신 걸 이제야 알았어요.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괜찮다, 준혁아. 내가 안전하면 그걸로 충분해. 아니에요. 아버지를 그렇게 원망했던 제가 정말 잘못이에요. 준혁이가 무릎을 꿇고 민호 침대 옆에 앉았어요. 아버지, 이번엔 제가 지켜드릴게요. 무슨 소리야? 신장이식 받으세요. 제가 기증할게요. 준혁이의 말에 민호가 깜짝 놀라서 몸을 일으키려 했어요. 안 돼. 내가 왜 그런 위험한 일을? 절대 안 돼. 아버지를 살리고 싶어요. 제발 받아주세요. 준혁이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호는 한참 동안 준혁이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흔들었어요. 준혁아, 마음은 고맙지만 절대 안 돼. 너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어떻게 살아? 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의사 선생님이 충분히 검사해 보신다고 했어요. 준혁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정말로 아버지를 살리고 싶어요. 12년 동안 못했던 효도를 지금이라도 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민호도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준혁아, 정말 고맙다. 하지만 아버지, 제발 받아주세요. 이번엔 제가 아버지를 지키고 싶어요. 부자가 12년 만에 껴안고 울었어요. 저도 옆에서 함께 눈물을 흘렸죠. 중환자실 안이 울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12년 동안 쌓인 오해와 그리움이 모두 눈물로 흘러나오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정말 사랑해요. 12년 동안 말하지 못했던 말이에요. 준혁이가 민호를 꽉 안으며 말했어요. 나도 사랑해, 아들아.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 민호도 준혁이를 끌어안으며 대답했어요.
그날부터 준혁이는 이식을 위한 각종 검사를 받기 시작했어요. 혈액 검사, 조직 적합성 검사, 전신 건강 검사까지 모든 과정을 거쳤죠. 다행히 모든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어요. 준혁이와 민호의 혈액형도 맞고 조직 적합성도 완벽했어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부자간이라 그런지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맞네요. 의사 선생님이 기뻐하며 말씀하셨어요. 수술 날짜도 잡혔어요. 한 달 뒤였죠. 그동안 민호는 더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했고, 준혁이도 몸 관리를 철저히 해야 했어요. 정말 괜찮겠어? 후회하지 않을 거야? 수술 전날 밤, 저는 준혁이에게 마지막으로 확인했어요. 괜찮아요, 엄마. 이제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잖아요. 준혁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12년 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죠. 아버지를 잃을 뻔했는데 다시 되찾았어요.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12년 동안 갈라졌던 가족이 드디어 화해한 순간이었어요. 진실이 밝혀지고 용서가 이루어지고 사랑이 회복된 기적 같은 순간이었죠. 봄이 왔어요. 수술을 받은 지 2달이 지났죠. 민호는 많이 회복됐고 준혁이도 건강하게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그날은 민호가 태어나는 날이었어요. 저와 준혁이가 함께 병원에 갔죠. 아버지, 기분 어때요? 준혁이가 민호에게 물었어요. 몸이 이렇게 가벼운 게 언제만인지 모르겠다. 민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투석을 받지 않아도 되니 정말 편해 보였어요. 그럼 이제 집으로 가실까요? 집이라. 나 갈 곳이 있나? 민호가 쓸쓸하게 말했어요. 12년 동안 혼자 살았으니까요. 저희 집으로 오세요. 준혁이가 말했어요. 뭐, 너희 집에? 네. 이제 다시 가족이잖아요. 준혁이의 말에 민호가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아버지, 우리 다시 시작해요. 12년은 잊어버리고, 준혁이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저도 끝내 말했어요. 민호야, 우리 집으로 와. 혼자 살기엔 아직 몸이 약하잖아. 정말 괜찮을까?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요. 엄마도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어요. 준혁이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봄날이었죠. 집에 도착해서 세 사람이 거실에 앉았어요. 12년 만에 다시 한 자리에 모인 거였어요.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민호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구나. 벚꽃잎이 창문에 날아와 붙었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 주는 것 같았죠. 아버지, 앞으로는 저희가 지켜드릴게요. 준혁이가 민호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 이제는 함께 살자. 저도 두 사람의 손을 덮었어요. 오랜 시간 갈라져 있던 가족이 드디어 하나가 된 순간이었어요. 저는 이 모든 일이 운명이었다고 생각해요. 기차에서 우연히 민호를 본 것도, 혜자 씨에게 소식을 들은 것도,
윤기태의 편지를 발견한 것도 말이에요. 만약 그런 일들이 없었다면 민호는 혼자 죽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영원히 진실을 모른 채 살았겠죠. 하지만 늦지 않았어요. 아직 시간이 있었거든요. 이제 저희는 새로운 가족으로 다시 시작할 거예요. 12년의 상처는 금방 아물지 않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라고 믿어요. 민호는 다시 건강을 되찾았고 준혁이는 진짜 아버지를 되찾았어요. 그리고 저는 가족을 되찾았죠.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날 기차에서 민호를 보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영원히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운명은 저희에게 기회를 줬어요. 다시 사랑할 기회를 말이에요.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저희는 더 많이 사랑하며 살 거예요.